상호 연관성이요. 삶과 죽음. 죽음이 없다면은 죽음과 대비되는 생이라는 개념도 생겨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생과 죽음은 서로 반대적인 대립적이면서 서로를 구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또한 어떤 생명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죽지 않았다면 그 존재, 그 생명체는 세대, 그렇죠? 세대와 세대의 진화죠. 그거를 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해야지만 종이 더 발전을 하는 거죠. 즉, 개체의 죽음은 음, 종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진화고 생명의 가능성을 넓히는 겁니다. 또 최초의 지구상의 생명체가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진화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고등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개체가 죽음으로써 이 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종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의 종의 출현은 이러한 개체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 식물계, 동물계 이런 개만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개가 현재의 종으로까지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개체의 생사 반복이 세대와 세대를 넘는 진화를 통해서 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과 삶과 죽음은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생명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반면에 그 생명체가 계속 자식을 낳았다면은 호모 에렉투스와 그 다음에 그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과 같이 일부 진화된 일부 진화된 어, 그 원시인과 현대인이 같이 살게 되겠죠. 그러면 종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다. 즉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생명체가 죽지 않으면 오늘날 같은 생명체들이 형성될 수가 없다. 또한 삶과 죽음은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 생사와 사회적 생사가 다를 수 있다. 잔다르크는 20대에 요절했지만 수백 년 동안 혹은 앞으로 역사가 유지되는 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추모됩니다. 육체적 생명을 일찍 상실했지만 명예나 평판과 같은 정신적 생명은 영원하다. 낙관과 비관이죠. 낙관과 비관은 특정한 목표와 가치에 대한 태도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목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며 또 다른 목표에 대해서는 비관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 같은 목표에 대해서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현실에 안주하는 낙관적인 사람은 미래에 사회주의가 실현될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겠죠. 반대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이러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던 미래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비난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평가,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비판은 당연히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현실의 불만과 비난, 비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를 보면 보수와 진보는 이제 동일한 시대에서 상대적인 거죠. 동일한 시대에서 중도는 우익보다 진보적이지만 좌익보다는 보수적인 거다. 또 같은 주장이 시대에 따라서 진보적인 평가에서 보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군주의 통치권이 어디로부터 오냐고 군주에게 물어볼 수 없었던 절대군주 시절에 절대군주 시절에 시민 백성이나 신하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데 감히 군주한테
당신의 통치권의 정당성이 어디냐고 물을 수가 없겠죠. 바로 그럴 때 군주의 통치권의 정당성은 인민이 헌납한 것이다. 인민이 일방적으로 군주에게 권력을 포기하고 다 맡겨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홉스의 흠정 주권론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거예요. 군주의 주권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입헌군주 시절에는 이제 군주의 힘이 약해졌죠. 실질적인 권력이 부르주아 의회, 시민에게 있죠. 시민에게 있어. 그래서 이 시절에는 로크의 시민 계약론에 비해서 홉스의 흠정 주권론은 보수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육아수당이나 노인수당은 모든 정치 세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보적인 정책이었지만 육아수당이나 복수당 같은 사회복지 정책이 더 이상은 이제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학문과 예술 및 도덕을 봅니다. 학문은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중에 철학은 인간과 사회 자연의 기원과 존재의 이유 등 근본 문제를 설명합니다. 핵심적인 문제,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러한 근본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주는 어떻게 발생해? 이러한 학문 중에서 과학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종합해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있는 보편적인 법칙과 원리를 해명하고 또 그것을 또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이러한 탐구와 관련된 방법론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을 활용합니다. 자연과학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료하고 필연성이 작용을 합니다. 확실하죠. 확실해요. 사회과학의 인과관계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가능성이 존재할 뿐 실제로 애외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연 법칙에 비해서 사회 법칙은 개연성에 불과하다는 그 이유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자연계는 무생물이 대부분인데 이 사회 법칙이 사회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과 집단은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법칙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법칙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자는 강자의 복종을 하죠. 이게 사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자는 강자의 복종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약자들이 이 강자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죠.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죠. 역사적으로 그런 보통 사회 법칙에 따르면 약자는 강자에게 복종을 하지만 그 약자들이 그러한 사회 법칙을 거부하면서 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과 사회 법칙의 차이점이다. 예술은 이제 미를 추구하고 도덕은 선함을 추구하죠. 근데 이러한 미와 도덕의 기준은 그 어떤 사회가 진리라고 믿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배치의 균형이 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통상적인 미인데 이러한 통상적인 미에 식상할 경우에 사람들은 통상적이 아닌 예외적인 것을 추구하죠. 다시 말해서 뭐 추상화나 추상적인 예술처럼 불균형, 그죠? 불균형,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 불협화음, 조화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불협화음을 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 있어서 역사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창작을 하는 것을 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자고 가거나 뭐 밥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 음식업과 숙박업이 일반화된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부전취식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도덕적 의무도 없다. 도덕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